공중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게 두렵다? 젊었을 때 콸콸콸 쏟아지던 소변 줄기가 나이 들면서 줄줄줄 떨어진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60대 60%, 70대 70%, 80대에 80%가 앓을 정도로 흔하고 어찌 보면 100세 시대의 통과 의례 같은 질환이다. 하지만 누구나 앓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겼다가는 급성 요폐나 방광결석, 신부전증, 요로 감염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중년 남성의 말 못할 고민인 전립선 비대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본다. 네,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는데요. 50대 절반가량, 그리고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가 앓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앓는 질환인데요. 네. 톡톡 건강톡 오늘은 중장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비뇨의학과 전문의 문기학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전립선 비대증 또한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립선은 방광 하부에서 후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장기인데요. 남자에게만 있는 부속 생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전립선 특이 항원과 아연을 만드는데요. 전립선 특이 항원은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종양 지표로 사용될 수 있고요. 아연은 전립선 염과 같은 염증을 막아주는 항균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크기로는 약 20g 정도 되는 호두알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립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이 커지게 된 전립선 조직이 방광 하부를 압박하고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소변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립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그런 질환을 말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교수님, 전립선이 커지는 것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예, 맞습니다.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성호르몬의 변화가 되면서 전립선 조직이 비대하게 되는데요. 약 40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가 증가됩니다. 물론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도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나쁜 식생활 습관도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과 같은 여러 개의 감염도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발생 빈도를 보시면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2010년에는 8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매년 증가해서 2018년에는 125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 국가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년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 소변기에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가거름을 이렇게 풀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 가거름을 몇 개나 녹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교수님, 문제는 이 소변 주기가 이제 가늘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초반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커질수록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세한 증상들을 살펴보면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소변을 볼 때 힘을 주어야지 겨우 소변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아서 찝찝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소변이 자주 보고 싶거나 소변 보러 가기 전에 소변을 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몇 번씩이나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고 또 밤중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요,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교수님,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예, 그렇다면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력 청취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로 경직장 수지 검사를 하고요. 검사실 검사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요루 및 잔류량 측정 검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병력 청취와 설문조사는 가장 중요한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 후 국제 전립선 정상 점수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으로서 전립선 비대증의 정상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배뇨일지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3일간 소변을 볼 때 시간과 소변량을 측정하여 기입한 후 분석합니다. 배뇨일지를 통해서 환자의 배뇨량을 파악하고요. 특히 빈뇨와 야간뇨가 있는 환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제 전립선 정상표인데요. 총 7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다의 0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은 소변을 다 보았는데도 남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난 뒤에 2시간 이내에 다시 또 소변을 보는지, 그리고 소변을 보다 끊겨서 다시 힘을 줘야지 소변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소변을 참기 어려운지, 그리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는 것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몇 번을 깨는지 같은 문항이 있겠습니다. 이 문항을 합쳐서 총 7점 미만은 경증 전립선 비대증, 8점에서 19점은 중정도 전립선 비대증, 20점에서 35점은 중증 전립선 비대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에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담 및 진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직장 수지 검사인데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입니다. 전립선의 크기와 경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딱딱한 조직이 만져지면은 전립선 암을 의심해서 조직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는 전립선 비대증 이외의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주로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급성과 만성 전립선염 등의 여러 감염을 감별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감별해 주고 신기능 검사도 같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루 및 잔류량 검사인데요. 먼저 요루 검사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깔때기처럼 생긴 기계에다가 소변을 보게 한 후 소변량과 소변의 속도,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초당 15cc 미만인 경우에는 방광 출구 폐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다 보고 난 뒤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방광 내에 남아있는 잔류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루 및 잔류량 검사는 요로 폐색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요. 치료 후에 추적 관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결석과 낭종을 진단할 수 있고요. 초음파에서 저음령 병소가 발견된다면 전립선 암을 의심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다행히 초기라면은 이제 관찰 위주의 그 대기요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음식 어떤 게 있나요? 예,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대기 관찰요법과 약물 치료 그리고 수술 치료가 있는데, 먼저 대기 관찰요법을 살펴보면은
국제 전립선 정상 점수가 7점 이하인 경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환자의 배뇨 습관과 식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관찰해 주고요.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성 질환이므로 정기적인 진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악화되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의 좋은 음식은 쿠쿠르비트 성분이 많은 호박씨라든지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콩, 두부, 된장 같은 음식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굴이라든지 혈액순환에 좋은 가지, 그리고 라이코펜 성분이 많은 토마토라든지 알리신 성분이 많은 마늘 같은 음식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나쁜 음식이 있는데요. 많은 의사들이 말씀하시죠. 술, 담배는 금하라. 그리고 지나친 육류 섭취는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맵고 짠 음식은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많은 커피라든지 콜라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습관을 교정해 줘야 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내장 지방의 양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지나치게 참지 않게 하고요. 야간뇨가 많은 경우에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식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 줍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주라든지 과도한 피로는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좌욕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기약에는 방광 하부 요도를 압박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인데요. 중정도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약물 치료를 권장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알파 차단제와 항남성 호르몬제를 쓰는데요. 먼저 알파 차단제를 살펴보면은 전립선에는 알파 수용체가 풍부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차단제를 이용해서 수용체를 막아줌으로써 요도의 압력과 긴장을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항남성 호르몬 제제를 보면은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증식을 합니다. 이 항남성 호르몬 제제를 사용해서 남성 호르몬 작용을 억제해 줌으로써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게 정대되어서 하부 요로를 막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 차단제를 줌으로써 전립선 긴장을 이완시켜 주고요. 항남성 호르몬 요법을 사용해서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방광 하부 요로 쪽에 확장을 시켜줘서 소변을 수월하게 보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들으신 대로 약물 치료만으로 증상이 개선이 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수술이 불가피하잖아요. 교수님, 수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수술 부작용이 또 없을지 좀 염려가 돼요. 예,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성이나 만성적으로 이제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라든지 요로 감염이 자꾸 재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립선에서 혈뇨가 생긴다든지 방광결석이 동반된다든지 심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최소 침습 치료, 레이저 치료, 개복 전립선 절제술이 있겠습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현재까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표준적 치료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U자 세입의 전기칼이 장착된 내시경을 이용해서 전립선 내부를 절제하는 수술식인데요. 수술 후 약 90% 환자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좌측에 보면은 전립선이 비대된 내시경 사진인데요. 중간에 U자 세입의 전기칼로서 전립선을 깎아내면서 절제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술 후에 전립선이 완전히 절제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침수적 치료인데요. 최소 침수적 치료에는 경요도 침소작술과 경요도 극초단파 온열 치료, 그리고 전립선 결찰술이 있겠습니다. 경요도 침소작술은 전립선 내에 침을 꼽아서 그 침을 통해서 열을 전달함으로써 전립선 세포가 괴사되도록 유도하는 거요. 경요도 극초단파
수술은 전립선 내에 초단파를 조여줌으로써 전립선 세포가 개사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결찰술은 커진 전립선을 양쪽에서 실로 묶어줌으로써 요도를 확장시켜서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러한 최소 심석적 치료는 수술 치료가 적절하지 않는 고령의 환자라든지 마취가 어려운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기 결과 치료가 보고되지 않아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는 크게 KTP 레이저와 홀뮴 레이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에 볼 수 있는 KTP 레이저는 레이저를 전립선 세포에다 쏘므로써 전립선 세포가 기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 방법이고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KTP 레이저는 레이저를 가지고 전립선 조직을 절제해주는 수술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 출혈과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추적한 결과 기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함께 최근 표준 치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는 120W 홀륨 레이저를 도입했는데요. 기존의 홀륨 레이저에 비해서 조직 절제 시간이 15% 정도 빠르고요. 지혈 시간이 40%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복 전립선 절제술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개복을 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최소 침석 치료와 레이저 전립선 수술이 발달됨으로 해서 그 시행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개복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80g 이상 크기가 큰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혹시나 전립선 암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까? 이게 참 궁금하고 또 한 가지가요, 교수님. TV에서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정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혼재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식품으로 소개되는 약제들은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약제에 비해서 그 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이러한 식품들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고요. 전립선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은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서서 상담과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으면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재발을 하지 않나요? 또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은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로서 100%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후 재발은 많이 없지만 가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와 긴밀하게 상의 후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술과 담배, 육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많은 커피라든지 콜라 같은 것은 적게 마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콩이나 두부, 라이코펜이 많은 토마토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전립선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그대로 둔 채 방치하게 된다면은
소변길이 막히게 되는 요폐라든지 방광결석, 신장 기능의 저하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다거나 또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깬다면 한 번쯤 비뇨의학과를 찾아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전문의 문기학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